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행위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를 폭행이라고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를 상해라고 하는데 상해와 폭행은요, 그 처벌 기준도 합의의 법적 효과도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범죄에서도 상처가 발생했냐의 기준을 상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의 기준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로운TV에서는 상해와 폭행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보시면 그 법정형부터가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즉 상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더 크게 처벌이 되는 거죠. 특히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검찰이 아예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검찰이 재판으로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면 상해죄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처벌은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상호 간의 싸움이 발생해서 상호 고소까지 이어지게 된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상처를 입었다는 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상해죄로 고소를 하고 한 사람은 진단서 없이 그냥 폭행죄로 고소를 했다고 했을 때 추후에 상호 합의를 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도 상해죄로 고소되어 인정된 쪽은 그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폭행죄로 고소되어 인정된 쪽은 그 즉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 즉 불처벌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해와 폭행죄 두 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즉 행위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아예 처벌하지 않고 있는 폭행죄와는 그 처벌 정도도 매우 다른 거죠. 결국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크게 처벌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상해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그것이 아닌 모든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판례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를 상해로 판단하는데 약간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신체가 이전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 또는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자연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라면 상해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해를 상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판례는 그 상처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이 해쳐진 경우, 다시 말해서 정신적 상처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상해로 판단한 경우를 보면 피하 출혈, 찰과상, 자궁적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한 외음부 부위 염증,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그리고 코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다 상해로 판단을 했죠. 반면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라든지 일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 부분에 동정크에 멍이 든 경우라든지 경부 및 피하 출혈 통증으로 7일간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했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판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판례의 기준은 어느 정도 일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냐,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특별한 치료 행위가 없이는 종전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정도가 아니다, 이 정도가 되면 판례는 이를 신체적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상처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시 말해 상해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일단은 진단서가 들어오면 상처가 있다고 보아서 상해죄로, 그리고 진단서는 없으나 어떤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폭행죄로 의유를 하긴 하는데 이를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저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기도 했지만 일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멍이라든지 7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들어온 경우들이긴 했지만 시일이 경과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 또는 멍 정도에 그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정도, 즉 상해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단서의 유무만을 놓고 상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판례의 기준에 따른다면 진단서의 존재, 이것만 가지고 상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급해주는 2주짜리 진단서만 가지고는 100% 상해가 입증된다, 아니면 상해죄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 판례에 따른 상해의 판단 기준은 내가 가해자의 물리적 행위로 인해서 신체가 이전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특별한 치료 행위가 없이는 종전과 같은 신체적 수준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냐 아니냐인 것인데, 실무상은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이 진단서가 내가 상대방 가해자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해로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행위들은 전부 폭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적으로 판례는 폭언을 수차에 걸쳐서 반복하거나 피해자를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그리고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저에게 신체적 위협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힌 가해자를 확실하게 상해죄로 처벌받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임PD가 방금 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일 텐데요. 먼저 상해죄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가해자의 물리적 행위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초반에 확실히 증거 수집을 해줘야겠죠. 먼저 상대방의 가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준의 정도를 넘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고소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즉시 병원에 가서 당일에 진찰 및 치료를 받아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를 입은 부위를 얼굴이 나오도록 해서 사진을 전부 찍어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일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너무 늦게 되면 가해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가해자의 물리적 행위와 내가 입은 상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병원 진찰을 통해서 진단서 발급과 함께 치료를 받을 때는 어떠한 내용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을 의사 선생님께 정확히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이 진료기록부에도 기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신속히 확인을 해서 반드시 초반에 CCTV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추후 상대방 가해자의 상해 행위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기 변호사님, 그리고 상해죄는 합의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어차피 합의봐도 나는 처벌되니까 나는 그냥 처벌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임PD 너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냐? 너 누구한테 맞았냐? 아 그래? 일단 어느 강 큰 사람도 나 그냥 처벌받을 테니까 합의 안 본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기는 했지만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합의를 본 경우보다 100% 더 세게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무조건 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특히 가해자가 합의를 보게 되면 피해자는 합의서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게 되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의 정도가 엄청 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들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가 은혜적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도 하는데,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재판에 올리는 기소 처분을 이번에 안에서 내가 유예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한번 선처해주겠다는 것인데, 기소유예는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지 전과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합의를 무조건 보려고 하겠죠. 더욱이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의 정도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는 즉시 검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가해자를 불처벌하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상당한 형사적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해 또는 폭행으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미 마련해 두었던 증거자료를 그대로 취합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별도로 금전적으로도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해자가 합의를 보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형사처분의 결과가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는데, 민사소송 자체가 형사처분보다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미리 준비해 두거나 서둘러서 준비해 두면 민사소송 중간에 형사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곧바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쪽의 입장에서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형사 절차에 휘말림 없이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참고적으로 검찰에서는 8주 이상 진단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가 8주 이상으로 나왔다 한다면 무조건 합의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해와 폭행의 구별 기준과 형사법적인 차이, 그리고 가해자를 상해자로 고소하기 위해서 최초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범죄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상해와 폭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또한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상해와 폭행의 기준, 그리고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셨으니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하신다면 오늘 알게 되신 이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상해와 폭행, 이런 범죄 행위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